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현직 검사 탄핵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 통과를 사실상 방치하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표결을 저지하자 오늘은 민주당이 탄핵안을 철회했습니다. 그냥 두면 탄핵안이 표결 시한을 넘기면서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철회 카드를 꺼내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달 말 국회가 열리면 다시 탄핵안을 상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꼼수 정치 공세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나인은 여의도 국회로 먼저 가겠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했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탄핵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택한 방법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철회서 접수가 완료가 됐고요. 탄핵 추진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갈 것이다. 국회에 보고된 탄핵안은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됩니다. 폐기되거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폐기되기 전에 스스로 철회한 겁니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30일 다시 상정해 다음 날인 12월 1일 표결한다라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 절차를 어긴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려면 본회의에서 여당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김진표 의장이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철회를 받아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탄핵안 재상정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도 내기로 했습니다. 짬짬이로 이를 무시하고 탄핵안 철회를 강행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당연무효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힙니다. 적법 여부를 또다시 헌재가 판단해야 되는 셈인데 최종 판단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린다는 점에서 법 해석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어려운 문제죠. 탄핵이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최종적인 수단입니다. 그래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위법 행위를 할 경우로 요건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죠. 그러나 이동관 위원장 탄핵에는 좀 더 깊숙한 정치적 이유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가오는 총선 여론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방통위원장의 손발을 묶어놓기 위한 의도가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이어서 김아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계획대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그 즉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탄핵소추로 5달 만에 업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전례로 볼 때 내년 4월 총선까지 직무정지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인 방통위가 1인 체제가 되면 안건 의결이 불가능해집니다. 국민의힘은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목적의 탄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방통위의 업무를 장시간 마비시킴으로써 가짜뉴스와 편향뉴스를 적극 활용하여 총선에 반드시 이기겠다는 일그러진 욕심 때문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1954년 자유당 시절에 4.4.5입이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예정된 KBS2와 SBS, MBC, UHD 등 33개 사업자의 140개 방송국 제어가는 물론 인수계약이 체결된 유진그룹의 YTN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탄핵안 추진을 극단적 주장에 대중이 열광하는 현상인 트럼프주의에 비유했습니다. 숫자의 우위를 앞세워서 민주주의 제도를 부인하거나 무력화하는 것은 사실은 최근에는 정치학자들이 그것을 바로 신종 테러라고 얘기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AI를 활용한 비방뉴스나 가짜뉴스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제재가 어려워질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민주당은 탄핵 대상에 포함됐던 이정섭 검사에 대해선 탄핵과 별도로 공수처의 고발 조치까지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가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팀장을 맡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수사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재명 대표 방탄 탄핵, 방탄 고발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장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강성 친명계 초선 모임인 철험회 소속 김용민, 김의겸 의원이 공수처를 찾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팀장인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에게 이 사건을 맡길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공수처에 고발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국감 때부터 이 차장검사의 위장 전입 등 비위 의혹을 꾸준히 제기했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주민등록지를 옮겨서 명문 초등학교로 입학을 합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18일 이 차장검사를 대검에 고발한 데 이어 어제는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은 검사 탄핵이 안 되면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킬지 모른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압박하자는 글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방탄 탄핵 아니냐는 질문에 동문서답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김기현 대표님한테 기후에너지부에 대해서 왜 아무 말이 없는지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국민의힘은 노골적인 사법방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장세입니다. 물론 검사도 잘못한 게 있으면 조사를 받고 징계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내세운 사유가 과연 합당한 것인지, 혹시 야당 대표 수사팀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은 아닌지 오현주 기자의 설명을 듣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발의했던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입니다. 탄핵 사유는 크게 4가지로 초등학생 자녀를 위한 위장 전입과 코로나로 집합금지가 내려진 스키장 리조트 이용을 위해 대기업의 도움을 받았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또 처가의 부탁으로 민간인의 범죄 기록을 조회했다는 의혹 등입니다. 대검에 고발을 했는데 검찰에서 어떤 조치도 없었단 말이죠. 비리, 그다음에 이제 범죄 검사인데 이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헌법 65조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대로 탄핵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차장검사의 경우 아직 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데다 법률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탄핵 사유가 될 만큼 중대한지에 대해선 판단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2004년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청구는 모든 법 위반이 아니라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샴푸 정도는 세금으로 사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이정섭 차장이 만약에 이재명 수사와 관계 없었어도 탄핵했을까요? 퇴직 검사들도 성명을 내고 의회 권력의 남용이자 횡포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가 나옵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검사 탄핵은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것이라 했고, 또 다른 의원 역시 검사 탄핵은 이재명 방탄 프레임만 강화해주는 것이라며 탄핵 추진에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완벽한 탄핵 사유가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전혀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에서의 쟁점을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자, 어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흘을 찔려 결국 탄핵안을 철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일사부재의 원칙이라는 것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이 국회법 92조에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예. 같은 안건을 몇 번이고 올린다면 의사 진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정한 원칙입니다. 여기에는 폐기된 안건도 포함되는데요.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동관 탄핵안을 철회했다가 재상정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철회라는 것이 가능한지 여야가 또 논쟁을 벌이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여야 모두 같은 법조항을 근거로 드는데요. 우선 국민의힘은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을 철회하려면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 하지만 민주당은 이 조항에서 의제가 된 의안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는데요. 이 탄핵안이 보고만 됐을 뿐 정식 상정된 의제가 아니어서 본회의 동의 절차 없이 자진 철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 오늘 철회를 한 걸 보면 국회의장도 결국은 민주당의 주장에 동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 민주당이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건 일종의 공지행위라고 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안 보고 직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죠.
이 탄핵안은 논의된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의제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본회의도 어떤 논의조차 아무것도 되질 않았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이 안건에서 본회의에서 보고를 한다든가 그런 게 있지 않았다면 그거는 본회의 아직 상정된 걸로 보기 어렵다. 발의만 된 상태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보고된 것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반면에 국민의힘은 보고된 걸로 이미 상정된 걸로 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탄핵소추안은 다른 일반 법안들과는 좀 다릅니다. 이 하루는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라. 대신 너무 끌면 안 되니까 보고된 이후 24시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탄핵안은 보고되는 시점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보고했으면 이미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고를 해놓고 안건이 상정이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넌센스라는 거죠. 카운트다운 이미 들어갔는데 결국은 상정된 거나 다름없다. 자, 이 뭐 결국 법적으로 굉장히 해석이 다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과거에 이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네, 국회의장 측은 전례가 있다면서 지난 1994년 이병태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도 본회의에 보고된 뒤 철회된 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당시에는 김일성 사망으로 국가안보에 중대한 사안이 발생해서 여야가 동의하에 철회한 거였다면서 지금의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예, 듣다 보니 누구 말이 맞는지 정말 헷갈리네요. 네, 그래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국회 사무처도 난처한 입장인데요. 이광재 사무총장은 법률적 미비인지 아니면 해석의 차이인지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예, 정비도 좋습니다만 뭐 이런 거 정도는 국회가 정치로 해결하는 게 마땅한 일인데 요즘은 정치가 참 아무것도 해결을 못하니까 국민들이 답답하긴 하죠.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에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갔는데 과거 재산 신고에서 28억 원을 누락했던 사실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 실장은 이미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긴 했습니다만 이 사실로 징계나 처벌을 받았는지 야당이 다시 따져 물었습니다. 최원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지난해 5월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때 28억 원대의 발행어음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지난 3월 누락 재산을 포함시키며 단순 행정 실수라고 설명했었습니다. 민주당은 공직자윤리법상 징계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징계 사유를 밝히라고 했지만 김 실장은 개인 징계 여부를 공개하는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는 인사혁신처의 요구가 있었다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단순 실수였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저도 아주 답답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네. 공개하면 되지. 왜 제가 제 마음대로 하면 그래 저는 이거 옳지. 야당은 본인 재산 규모도 모를 수 있냐며 사퇴를 요구했고 안 하실 거면 물어보겠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 실장은 모든 게 자신의 불찰이었다고 몸을 낮췄습니다. 제가 사퇴하고 제 인사권은 제가 결정할 수가 없죠.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산 누락 사례를 들며 옹호했습니다. 2020년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채권 5억 500만 원을 누락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문제없이 그냥 제가 알기로는 뭐 과태료 처분도 안 받은 것으로 그렇게. 신원식 국방장관에 이어 이번엔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이 국회 예결위 회의 중 휴대전화로 주식 잔고를 확인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됐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연일 신당 창당을 언급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제3지대 창당을 준비 중인 금태섭 전 의원이 비공개 회동을 했습니다. 이 만남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함께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김 전 위원장은 두 사람이 결국 함께할 수밖에 없다며 연대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더 자세한 분위기는 이태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의 만남은 장소를 철저히 함구한 채 서울 모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만남을 주선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두 사람의 지향점이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합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 전 대표도 정권 창출을 노리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목표가 일치했다며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당연히 열어놓죠. 오늘 그것을 그 가능성을 부정할 정도의 어떤 이견은 보지 못했습니다.
금 전 의원은 생각이 다른 부분도 계속 만나 얘기해보겠다고 호응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선거구도 속에 새 확장이 필요한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만남으로 이어진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여당 지도부는 연일 신당론을 띄우고 있는 이 전 대표 행보를 평가절하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신당은 영석, 그야말로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야권 지대에서 창당 움직임을 보이는 조국 전 장관은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 지지자 결집에 나선 데 이어 주민 여러분의 그런 성원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또 살아보겠습니다. 총선 승리가 가장 큰 명예회복이라며 재차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늘 퇴임했습니다. 대법원장에 이어서 헌재 소장까지 자리를 떠나면서 양대 사법기관 수장이 모두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요. 하지만 아직은 국회 절차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예나 기자입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퇴임식에서 지난 6년간은 고뇌와 숙고의 시간이었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제는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겸허하게 기다릴 뿐입니다. 유 소장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종석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야 이견으로 미뤄져 13일 열릴 예정입니다.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상정은 일정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당분간 이은혜 선임재판관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대법원장도 이균용 후보자 낙마로 47일째 자리가 비어있는 상황. 헌정사상 처음으로 양대 사법기관 수장 동시 공석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제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 당장은 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수장 공백이 길어질수록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요 사건 판결이 지연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여야가 이동관 탄핵안 등을 놓고 충돌 조짐이어서 두 수장의 국회 임명 동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리나입니다. 오늘 아침 평소와 같은 옷차림으로 나갔다가 놀란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초겨울 날씨에 시민들은 두꺼운 외투를 꺼냈고 시장 상인은 내복을 챙겨 입고도 추위에 떨었습니다. 주말 서울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내려가는 등 전국의 영하권 날씨가 예보됐습니다. 그럼 이번 추위가 언제까지 이어지는 건지는 구자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을 찾은 손님들마다 두툼한 외투를 입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장보기가 길어지면서 뜨끈한 어묵 국물로 잠시 몸을 녹입니다. 뚝 떨어진 아침 기온에 시장 상인들은 내복까지 챙겨 입고 손님 맞이에 나섰습니다. 오늘 내복도 있고 이거 피는데 손이 시려서 장갑도 끼고 그랬어요. 산골마을에서는 김장용 배추 수확에 분주합니다. 날씨가 추워져 농작물 수확 시기를 놓칠까 농민들 마음은 급해집니다. 춥지 않으면 일찍 나와서 일을 할 텐데 추우니까 이제 늦게 나와서 이러는 경향이 있죠.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단풍은 채 물들기도 전에 마른 낙엽으로 변해 떨어졌습니다. 마른 단풍이라고 그러지 그냥 색깔이 이쁘게 든 게 아니라 마른 잎이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1도를 기록하고 낮 기온도 한 자릿수에 머무는 등 전국 곳곳이 초겨울 날씨를 보였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 9시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2도, 대전 영하 3도, 광주 1도를 기록하면서 초겨울 날씨가 이어집니다. 이번 추위는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이 며칠 전 경찰에 출석했었죠. 이 지드래곤이 머리카락만 남긴 채 온몸을 제모한 상태여서 경찰이 손톱을 채취해서 국가수의 정밀 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는 지난 6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소변 간이 치약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권 씨는 염색이나 탈색도 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제가 마약 범죄와 사실 관계
없다는 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나온 주사기니까. 경찰은 정밀 검사를 위해 모발과 다른 채모를 추가로 확보하려 했지만 당시 권 씨는 머리카락만 남긴 채 온몸을 제모한 상태였습니다. 권 씨는 평소에도 제모를 해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씨의 채모를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머리카락과 손톱을 채취해 지난 7일 국가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손톱 분석 기법은 최대 6달 전까지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머리카락처럼 정확한 투약 시점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머리카락의 경우 길이에 따라 1년 정도까지 검출되지만 염색이나 탈색을 자주 하면 마약 성분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경찰은 정밀 감정 결과와 보강 수사를 통해 권 씨를 추가 소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한 회사원이 20대 여성 자취방을 상습 침입하다가 검거됐습니다. 대체 남의 집에 어떻게 들어갔나 싶으시죠? 그 수법이 듣고도 믿기지 않는 수준입니다. 폭 30cm에 불과한 방범창 사이로 몸을 구겨 넣어서 침입한 건데요. 침입한 집에서 화장실까지 이용하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주택 주위를 서성거립니다. 방범창 안으로 손을 넣어 창문이 열린 걸 확인하더니 가방을 벗고 좁은 방범창 사이로 몸을 차례로 집어넣습니다. 지난 4일 대전의 한 빌라에 침입한 20대 회사원 A씨의 범행 모습입니다. A씨는 폭 30cm에 불과한 이 방범용 창살 틈을 이용해 내부로 침입했습니다. 혼자 자취하던 여대생이 외출을 하자마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A씨는 집 안에 들어가 여대생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심지어 변기를 이용하거나 세탁기까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PC 카톡 로그인 알림이 떠서 집에 가봤더니 변기 커버는 올라가져 있고 돌려놨던 세탁기 예약은 꺼져 있는 거예요. 경찰 조사 결과 이웃 동네에 살던 A씨는 지난달 4일부터 모두 3차례 여대생의 집을 들락거렸습니다. CCTV로 A씨의 범행을 확인한 여대생은 공포감에 집을 옮겨야 했습니다. 계속 뒤돌아보게 되고 사람 있는 거고 그래요. 불안하니까 거주지를 또 옮긴 상태예요. 경찰은 A씨에 대해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망사고 소식 몇 번 전해드렸는데요. 안전모 착용을 필수로 하는 등의 교통법규 강화에도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람은 매년 늘고 있어서 사고 충격 시 킥보드 운전자가 받는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자전거와 비교를 해보니까 2배 이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김창섭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를 피하다 넘어지고 술을 마시고 주행하거나 정원을 넘겨 타기도 합니다. 내리막길 엄청 심한데 그냥 이렇게 브레이크 없이 쭉 내려오는 경우에는 저도 무섭지만 저 사람들이 다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지난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약 2,400건, 4년 전에 비해 10배 넘게 늘었고 사망자도 6배쯤 증가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바퀴가 작고 서서 타다 보니 무게중심이 높아 충돌 충격이 큽니다. 시속 25km로 주행하다가 부딪혔을 때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받는 충격은 이 60kg 물체를 1.5m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받는 충격과 같습니다. 실제로 전동 킥보드가 벽에 부딪혔을 때의 충격은 같은 속도로 충돌한 자전거에 2.3배나 됐습니다. 이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외관을 싸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 속도를 달리는 대로 그대로 이제 온몸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속 25km가 결코 느린 속도는 아닙니다. 교통 선진국으로 여겨지는 독일과 일본은 전동 킥보드의 최고 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한 속도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운전자 스스로 보호구를 잘 착용하고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김찬섭입니다. 빈대의 소식에 찜질방 같은 다중이용시설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는 이맘때가 대목인데 발걸음이 줄었습니다. 환경부는 빈대가 기존 살충제에 잘 죽지 않자 대체 살충제 8개 제품을 긴급 승인했습니다. 보도에 신경희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찜질방. 쌀쌀해진 날씨에 손님이 몰려들 시기지만 곳곳이 비어 있습니다.
방석과 매트도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작년 매출에 비하면 많이 떨어진 걸로 확인됩니다. 매일 소독을 하고 있었으나 횟수를 늘려서 3회나 4회 정도 하고 있고요. 지난달 인천 서구 찜질방 매트에서 빈대 성충과 유충이 발견되고 이후 대구의 기숙사 등으로 번지면서 빈대 공포증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빈대가 나오면 어떡하지? 또 전염성이 있진 않을까? 이런 데에 걱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기존 살충제엔 죽지도 않기 때문에 환경부는 대체 살충제 8종을 긴급 승인했습니다. 모기와 바퀴벌레 방제에 쓰이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제품들입니다. 다만 전문업체용이라 가정에서는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환경부는 가정용 살충제도 안전성 검증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팀으로 죽이는 거랑 청소기로 빨아들이는 거랑 그런 걸 먼저 하고 상호 보완적으로 살충제에 너무 의존하면 안 돼요. 살충제보다 더 확실한 건 물리적 방역이란 조언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사협회 간 신경전이 이어지는데요. 이 의협이 의대 증원을 주장해온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 징계를 추진하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의사협회를 밥그릇 지키는 집단으로 명예훼손했다는 이유인데 김 교수는 마녀사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황민지 기자가 김 교수를 직접 만났습니다. 의사협회가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의대 증원을 앞장서 주장해온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김 교수가 밥그릇 지키기 등의 표현으로 의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입니다. 의협의 구성이 마치 편중되어서 특정 회원군을 만을 대변하는 것처럼 그 표현하신 게 굉장히 그 잘못된 왜곡된 표현이고요. 김 교수는 의협이 반대 의견을 억누르기 위해 마녀 사냥에 나섰다고 반발했습니다.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입막음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그 조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 교수는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6,000명대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OECD하고 비교해서 이제 의과대학 정원이 한 2,500명쯤 우리가 작고요. 인구당으로. 그다음에 현재 한 6만 명 정도가 OECD 평균 대비 적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국 40개 의대 수요 조사 기한을 하루 늦춰 오늘 마감했고 다음 주부터 현장 실사에 들어갑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퇴근길 대란을 일으킨 서울 지하철 노조의 파업이 오늘 오후 6시 일단 끝을 맺었습니다만 파업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이 파업을 주도한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인력 감축안에 반발하고 있어서 수능 이후에 2차 파업 가능성도 나옵니다. 노도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 노조원들이 파업 이틀째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사측이 인력 감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수능일인 오는 16일 이후 2차 파업을 진행하겠다며 사측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일곱 일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노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저항하겠습니다. 노사 양측은 2026년까지 단계적 인력 감축 문제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파업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노사 양측의 추가 교섭 일정은 쉽게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2차 파업 날짜를 다음 주까지 서울시와 공사의 태도를 보고 결정하겠다며 사측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노조 측의 공식적인 추가 제안이 먼저 있어야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측이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협상이 실패할 경우 민주노총 노조의 2차 파업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노총 소속 노조의 파업 불참과 정치 파업이라는 MD노조의 공개 비판 등은 2차 파업에 부담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주말인 내일 서울 도심 나들이 계획하신 분들 적지 않을 텐데요. 교통정보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서대문 일대와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예상 집회 참가자가 14만 명이 넘어서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6개월 위에 교통 통제를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내일 오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등 14만여 명이 서울 도심에서 노란봉투법 공포와 시행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데 따른 겁니다. 이곳 여의대로는 내일 오후부터 마포대교에서 서울교 방향으로 차로가 모두 통제되고 가변차로가 운영됩니다. 경찰은 여의도와 광화문, 서대문역 일대 5곳에서 가변차로를 운영하고 교통경찰 240명을 집회 현장 진입로 주변에 투입해 차량 우회를 유도하고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집회문화 개선 방안 발표 이후 처음 열리는 대규모 집회인 만큼 기동대 인력 등 10,000명을 동원해 도로 점거나 경찰관 폭행 등 불법 집회에도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신축 아파트가 입주를 불과 3주 앞두고도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입주자 속이 타들어갑니다. 외부 기반 시설은 물론이고 내부 공사도 짓담한 상태입니다. 시공사는 이달 안에 공사를 마치겠다는 계획인데 과연 가능할지 직접 보시죠. 정은혜 기자입니다. 이달 말 입주 예정인 서울 개포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부지 한가운데 흙더미가 쌓여 있고 콘크리트와 철근 등 각종 자재도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단지 내 보도블록도 아파트를 연결하는 다리 공사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구청으로부터 준공 승인도 퇴짜 맞았습니다. 공사 지연도 문제지만 빗물을 배출하는 우수관로 공사를 설계한 대로 하지 않은 게 컸습니다. 그대로 쓸 경우 막힘 사고는 물론 폭우 시 도로 침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초에 이제 공사하라고 한 도면이나 이런 거를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하라고 한 게 있는데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공사를 안 하고 기존에 있던 우수관로에다가 연결을 시켜서 입주자들은 이사 계획이 틀어질까 속이 탑니다. 관련 커뮤니티엔 충격적이다, 참담하다, 울화가 치민다 등의 글들이 쏟아집니다. 조합에서 공식적으로 띄운 게 없으니까 지난주에 입주하자고 하더라고요. 시공사 측은 어떻게든 이달 안에 공사를 마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정에 쫓기다 보면 부실 공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최근 수원에서 벌어진 전세 사기의 피해액이 600억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 같은 전세 사기가 계속되면서 아파트 아닌 주택에 대한 기피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의 주요 무대라고 할 수 있는 이 빌라의 전월세 거래가 한 달 기준 10,000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정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이민선 씨. 전세 사기 이후 빌라를 찾는 임차인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세입자를 모시는 수준에 이르는 거죠. 모셔도 극진히 모셔야 할 만큼 요구사항은 늘어나고 또 까다로워졌습니다. 공동주택 가격은 얼마인가요? 뭐 근저당은 뭐 있나요? 이런 식으로 임차인들 문의 자체의 그 내용의 질 자체가 좀 달라요. 지난 9월 서울의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9,600건. 월간 거래량이 10,000건 아래로 떨어진 건 2년 5개월 만입니다. 비아파트로 분류되는 단독 다가구나 오피스텔의 전월세 거래량도 줄었습니다. 없지는 않는데 활발하진 않죠. 많이 묶여있긴 하죠. 반면 올해 9월까지 소형 아파트의 전월세 거래량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소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전세 사기를 피하고자 하는 안전 욕구가 작용한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했던 빌라 시장의 위축이 자칫 서민 주거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가자 지구로 진입한 이스라엘군이 휴전 불가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하마스의 본거지를 완전히 파괴하기 전에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만 민간인 대피를 위해서 하루 4시간씩 교전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폐허가 된 건물 내부를 들여다보니 부서진 책상과 의자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바로 옆 교실에는 무기들이 놓여 있습니다. 하마스가 학교를 무기 저장고로 사용해온 겁니다. 이스라엘군은 학교나 병원 같은 민간인 지역에 숨겨진 하마스의 심장부인 핵심 군사구역 위치를 공개하며 진입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알시파 병원을 포함한 병원 3곳에 동시다발적인 공습을 가했습니다.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는 데 대한 일시적인 대책도 내놨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북부 주민 대피를 위해 기존 육로에 해안도로를 추가로 열고 매일 4시간씩 공습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인도주의적 교전 중지가 필요하다는 미국 정부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겁니다. There will now be 2 humanitarian corridors allowing people to flee the areas of hostility in the northern part of Gaza. 다만 하마스는 합의한 적 없다는 입장이고 이스라엘과 미국 정부도 이번 조치가 정식 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이렇게 민간인 희생자가 크게 늘고 국제사회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양측의 심리전, 여론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인질과 민간인 희생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기 위한 거죠. 하마스는 인질 영상을 공개하며 협상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이스라엘은 심리전에 불과하다며 일축했습니다. 이어서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자 지구의 또 다른 무장 세력 이슬라믹 지하드가 처음으로 이스라엘 인질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7일 납치된 70대 여성과 10대 소년인데 이들은 한 목소리로 네타냐후 총리를 비판했습니다. שמי שאחראי לבלגן ולאנשים שרבים אחד עם השני ושלא טוב לנו זה ביבי נתניהו. 이슬라믹 지하드는 인질들을 석방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하마스도 인질 영상을 공개하면서 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심리전이라고 일축했습니다. וכל דבר אחר הוא טרור פסיכולוגי שיוצא קודם בסרטון. אנחנו כשיהיה לנו מידע אמת נעדכן את המשפחות, הן הראשונות. 그러면서 하마스 대원 신문 영상을 새로 공개했는데 이스라엘 주장처럼 공격받은 병원과 구급차에는 하마스 간부들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مثلا الشفاء فيها طابق بضعة ممكن بالبضعة ايش اي مهم يعني قيادات ايش مكان اي شغله. 이스라엘은 지난달에도 여성과 어린이 납치 지시를 받았다는 하마스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잠재우고 공격의 명분을 쌓기 위한 전형적인 선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연말을 맞아 자동차 업체가 대대적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서 추진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 일환인데요. 중고차 업계도 세일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박상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출시한 현대차의 그랜저. 사전여행에 11만 대가 몰리며 할인 없이도 잘 팔리는 차가 됐습니다. 하지만 연말을 맞아 400만 원을 깎아줍니다. 정부가 고물가 시대의 소비 진작 목적으로 준비한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자동차 업체들이 대거 동참한 겁니다. 현대차 그룹이 차종별로 최대 10%의 할인을 내걸었고 KG 모빌리티와 르노 코리아도 할인에 가세했습니다. 수입차 업체들도 연말 프로모션으로 판매 대수 늘리기에 나섰습니다. 폭스바겐은 온라인 모터쇼를 열고 GM도 주력 차종을 최대 12% 할인해줍니다. 중고차 업계도 최대 550만 원의 할인 공세로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연말 할인 경쟁에 소비자들은 크게 관심을 보입니다. 경기도 침체돼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돼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세일을 하면은 많이 소비가 촉진이 되고. 연말은 자동차 업계에선 대목으로 꼽힙니다. 다음해 연식 모델이 시장에 풀리고 1년 중 가장 많이 팔리는 시기가 4분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현대차는 국내 시장에서 지난해 4분기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살지 말지 망설여지는 자동차. 연말 할인과 맞물리며 차는 연말이 가장 싸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자동차 시장 흐름 하나 더 전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대세론이 굳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사이에서 고민하던 소비자를 흡수한 덕분인데요. 전기차 업체들은 감원을 하거나 투자를 줄일 정도입니다. 전기차 시장에 찬바람이 부는 이유를 장혁수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된 겁니다. 지난 9월 기준 자동차 매장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데는 2달 걸렸는데 휘발유 차량은 한 달,
하이브리드 차량은 3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충전기 등 인프라 부족과 비싼 가격이 결정적 흠인 전기차가 이제 소비자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더딘 성장세는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전기차 판매량은 434만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 늘었습니다. 지난해 61.2% 늘어난 것에 비하면 성장세가 상당히 둔화된 겁니다. 불안한 전기차 업체들은 몸집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GM은 전기차 트럭 공장 가동을 예전보다 1년 늦추기로 했고 중국 전기차 업체 웨이라인은 인력 10%에 해당하는 2,700명을 감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순이익이 2조 원 줄어든 테슬라는 아예 생산량을 줄였습니다. 그동안 투자를 확대해온 중국의 충격도 큽니다. 200여 개 자동차 업체 중 15개 업체가 파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여기에 주요국들이 보조금을 축소하면서 당분간 전기차 보급의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영국에서 내연기관 판매 종식을 2030년에 35년에 늦췄는데 전기차의 안정적인 공급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선 20년 전 닷컴 버블 상황처럼 전기차 시장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채식주의자로 부커상을 수상한 작가 한강 씨가 이번에는 장편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로 프랑스 4대 문학상으로 통하는 메디치 외국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심사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이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인간의 공통된 내면성에 다가가는 작품. 메디치상 심사위원회는 한강 작가를 외국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작품의 깊이와 감성, 환상적이면서도 내밀한 문체에 크게 매료됐다고도 전했습니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한 작가가 지난 2021년 발표한 장편 소설로 제주 4.3 사건을 새 여성의 시선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프랑스 현지에서는 불가능한 작별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8월 출간된 이래 여러 비평가에게서 찬사를 받았습니다. 작별하지 않는다를 쓰면서는 이미 그렇게 깨어진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어느 순간에 그 깨어졌던 연한 부분이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살게 됐어요, 제가. 한강 작가는 수상 직후 현지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인간 본성에 대해 질문하는 일이기 때문에 역사적 배경이 다르다고 해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 작가는 지난 2016년 채식주의자로 부커상을 수상했습니다. 최근에는 프랑스의 또 다른 주요 문학상 중 하나인 페미나 외국문학상 최종 후보에도 오른 바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독일 베를린을 동서로 가르는 슈프레 강변의 장벽 1.3km가 남아있습니다. 벽화로 꾸민 이스터사이드 갤러리입니다. 그 가운데 이 형제의 키스란 작품이 제일 유명하죠. 구소련 서기장 브레즈네프와 동독의 서기장 호네크가 껴안고 나눴던 역겨운 입맞춤을 재현했습니다. 그리고 벽화 아래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여, 이 치명적 사랑을 이겨내고 살아남게 해주소서. 입맞춤까지는 아니더라도 남자들의 포옹 역시 우리에겐 보기 거북한 풍경이죠. 나아가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서 측근 정진상 전 실장을 포옹한 건 우리 정치법정사에 오래도록 남을 장면입니다. 피고인이 공동 피의자이자 중요한 증인을 끌어안고 등을 두드려 주도록 재판부가 허락한 것부터가 이례적이었습니다. 가장 냉정해야 할 법정에서의 이 이례적인 호의에 우리 모두가 당황했었죠.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부인해온 정 전 실장이기에 포옹은 고마움과 격려, 회유의 몸짓으로 비쳤습니다. 이 대표가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이 5이나 숨졌을 때 그때도 그렇게 자상하고 다정했는지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의 인간적 연민은커녕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거나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며 면도날 같은 냉정함을 유지했었으니까요. 아니, 냉혹함이었을까요? 그렇듯 이 대표의 표정은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종잡기가 어렵습니다. 국회 단상에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향해 자기 당 최고위원이 고함쳐 야유할 때도 그랬습니다. 옆에 가만히 앉아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을 뿐이죠.
그리고 구속을 면한 뒤 당 지도부가 가결파 의원들에게 고름을 도려내겠다느니 험한 말을 퍼부을 때는 왈가왈부 말라고 타일렀습니다. 때리는 시어머니, 말리는 시누이 같은 이른바 굿캅, 배드캅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또 어제는 7, 8달 만에 개딸들을 향해 딱 2줄로 한마디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점잖은 말씀의 속내가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당장 검사 탄핵만 해도 개딸들이 아우성치고 강경파가 앞장서는 수순을 밟아 당론으로 채택한 겁니다. 자신이 스스로 인재위원장을 맡고 당 의원 전원에게 불출마 확인서를 요구한 건 역시 정치 훌리건들의 뒷배 없이는 함부로 내기 어려운 용기였을 겁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중진까지 나서 이 대표부터 험지에 출마라는 요구가 터져나왔지만 이 대표는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우리 계양의 문화예술회관 부지는 좀 우선적으로 이 대표의 현란한 처세술에 그저 현기증이 날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가을 날씨도 너를 띱니다. 반소매를 패딩으로 갈아입혔다가 또 더위가 오더니 곧바로 영하 추위가 닥쳤습니다. 손 뒤집으면 구름 일고 손 덮으면 비 내리니 어지럽고 경박함을 어찌다 헤아릴까. 11월 10일 앵커의 시선은 우아한 대표님이었습니다. 오늘 많이 추우셨죠? 현재 수도권과 충남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로 올가을 처음으로 영하권까지 기온이 떨어지겠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6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추위 대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라해안과 제주 서부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내일 하늘에는 가끔 구름 많겠고요. 내륙과 동해안 지역의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내일 양주와 철원의 아침 기온은 무려 영하 7도까지 급강하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찬 기온이 가득하겠는데요. 서울이 6도, 청주 8도 예상됩니다.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물결이 최고 4에서 5m로 거세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때이른 추위가 주춤하겠고요. 이맘때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10일 금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